시작할까요? 네, 제가 저만 말씀드렸잖아요. 저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강의 내용은 꼭 상관없어도 질문하실 게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팀장님으로서. 그냥 오픈하실 수 있는 건 이게 부부 사이에 이제 오픈 못하는 건도 있으니까 오픈하실 수 있는 건 오픈하셔서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강의 내용하고 꼭 연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강의 자료는 목사님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필기 안 하시는 게 꽤 강의 자료가 꽤 자세하잖아요. 제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인용해 있는 책들 다 뒤에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어떤 거 찾아보시면 어떤 거 보시고 이제 정보는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달라고 요청하시면 PPT 써진 내용을 톡방에 그러면 그거 보시면 돼요. 질문하시고 질문하셔도 돼요. 조리 있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잘 정리된 생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을 다 잘 정리해서 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저희 남편이 네. 안전적인 사람인데 30점 이게 뭐예요? 이쪽을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식이거든요. 나는 이게 들어가는 게 싫은데 그런 맛이 없었는데 짠데 이거 신문 모든 사람이 진짜 힘드시겠구나. 모든 저희 남편 어떤 스타일이냐면 맛없으면 안 먹거든요. 수정은 절대 안 해요. 그냥 안 먹어요. 그런데도 짜증나게 해요. 그거 하기 싫어요. 네, 안 해주고 싶어요. 근데 오죽하시겠어요? 아니 다른 건 다른 건 안 착해도 밥은 하루 3번이고 밥은 평생 먹어야 되는데 다른 게 착한 게 반찬이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 삶에서 너무 웨이트가 커서. 그러면 이렇게 지금 대화법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남편의 행동에 불편함에 대해서.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되게 이제 비폭력돼가지고 알메시지로 얘기하는 거. 당신이 비난이잖아, 비난하는 거죠. 비난을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고,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존 같은 박사가 워싱턴 대학에 36년간 아파트를 지어놓고, 그 아파트에 그 3,000쌍의 부부를 비디오 촬영하면서 그 비디오 촬영한 테이프를 행동 부정한 연구가 있어요. 그 연구가 많은 가설들이 있었지만, 모든 가설은 다 기각되고, 딱 하나, 사람 부부 관계를 깨는 건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대화의 방식이다. 어떤 내용으로 대화해도 괜찮은데 대화의 방식이 비난, 경멸, 방어, 그 결과 담쌓기, 정서적으로 담쌓기잖아요. 그렇게 4가지 방식으로 대화하면 관계는 깨어진다. 네. 근데 남편은 지금 지속적으로 비난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이 비난한다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내가 언제 비난했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관찰한 사실을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당신이 뭐라고 말하는 걸 들으니까 사실이죠. 사실의 정의는 뭐예요? 100명이면 100명 동의하는 게 사실이죠. 인식과 다르잖아요. 인식은 내가 지각한 거잖아요. 사실을 얘기하고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의 감정을 말씀하시고 화가 나고 억울하신가요? 너무 억울하고 그러시겠다. 진짜 집에 나가고 싶겠다. 정말. 제가 그 얘기가 있어요. 혹시 집에 왔으면 제가 친정으로 가는 걸로 생각해요. 네. 남편이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못 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이토록 힘들다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하시는 거고 그렇게도 싸움 끝나지 않고 내가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사실은 말하는데 이견이 없죠. 당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그 다음에 내 감정도 뭐라고 할 수 있지? 내 감정인데 뭐, 내 감정을 얘기하고 권사님의 욕구가 있을 거예요. 욕구가 있겠죠. 그러면 권사님은 그 남편이 그렇다는 비난을 들으면 내 남편이 내 어떤 욕구를 채워주지 않아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워주지 않아서 화가 나시나요? 아니면 존중받고 싶은 욕구를 채워주지 않아서 화가 나요?
아니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 셋다.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남편이 좋아하는 걸 이렇게 여러 번 싫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한 번도 너무 감사하다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저도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한지 진짜 힘들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인정과 칭찬도 없는 거잖아요. 네, 나는 당신이 인정해주기도 원해. 난 당신의 인정을 받고 싶어. 그래서 당신이 내가 여기 음식한 것 중에서 트집자 비난거리 말고 그냥 잘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좋겠어. 아니 맛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나는 제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 남편 위주로 생각하는데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25년? 아니 23년. 23년 동안 밥상을 차렸는데 거기서 맛있다고 하는 음식이 하나도 없고 그게 좀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 어떤 음식이 맛있다고? 엄마 음식? 어떤 내담자는 그래서 아직 시어머니가 음식을 공수하는 집이 있었어요. 김치도 시어머니가 담은 거, 젓갈을 넣지 않은 김치. 네, 그런 데 있긴 했는데 없는 사람인데 일단 그거. 그런데 뭐가 착해요? 그래서 제가 버릇을 잘못 들인 거예요.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제가 무조건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그게 핵심이네요. 네. 절대로 못 맞춰요. 왜 못 맞추냐면 상대방의 기준도 변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의 습성이 뭐가 있냐면요. 반복된 호의는 상대방의 호의예요. 반복된 호의가 뭐예요? 좋은 의도. 어떤 의도예요? 내가 남편한테 맞춰서 남편이 맛있는 걸 먹게 하면 굉장히 의도가 있잖아요. 그 호의는 이미 상대방의 권력이 됐다. 모든 관계는 그게 성격의 속성이에요. 부부든 친구든 왕따 사건이 왜 생기겠어요? 집단 따돌림이 왜 생기겠어요? 그 애들 특성을 보면은요 다 맞춰준대. 친구들한테 다 맞춘대. 이래도 맞추고 저래도 맞추고. 네. 그런 애들이거든요. 반복된 호의는 상대방의 권력이 돼요. 그러면 이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자, 권사님 부부에 부부가 힘을 나누는 정도가 있죠. 우리는 다 파워를 갖고 있거든요. 관계는 다 힘이 있어요. 그럼 그 힘을 얼마나 나눠 갖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전체가 힘이 10이면? 10이면 저희 시간이 한, 권사님이 2. 예. 그러니까. 유리하게 맞춰준 거. 네, 맞춘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상담실이라면 권사님이 왜 알아서 맞추셨을 거거든요. 남편이 맞추라고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싸울 수도 있거든요. 저한테 싸워요. 네? 1년에 한 번. 정말 작게 폭발하신다. 남편이 반찬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투정하는데 이 23번밖에 폭발 안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1년에 2번이었어요. 근데 이제 1년에 이제 그러면 남편은 그 폭발만 견디면 마음대로 비난하며 살 수 있잖아요. 비난을 스탑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막 어쩔 때는 정말 막 때리고 싶고 막 이러고 이미 때렸을 것 같아요. 원사님 상담실에 오세요. 질문으로 해결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오세요. 근데 남편보다 안 오시죠. 자기는 남편보다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 외 나머지. 네. 그럼요. 그 외 나머지. 네. 본인이 생각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그다음에는 음식을 안 드시나요? 아니 먹는데 그냥 감상으로 먹는 게 없어요. 저는 남편이 너무 부정적으로 사람이 막 이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남편이 매사에 그럴 수도 있고 막내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권사님하고 관계 패턴이 이미 보세요. 권사님이 너무 많은 호의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이미 반복된 호의가 상대방의 권력이 된 상태가 돼서 지금 그 잃어버린 힘을 삽을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기하셔야 돼요. 아이메시지로 말씀하셔야 되고 권사님이 왜 그렇게 말을 맞추셨는지에 대한 통찰도 있어야 돼요. 왜 상담에서 통찰이 필요하냐면 실행할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탐색을 통해서 동차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여자는 언제든지 상담실이 아니 저희 시간이 문제 있는 사람 같아요. 알아요. 그 행동만 그런 거 알아요. 근데 문제 있지 않겠죠. 기능하고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셨겠죠. 문제가 있었다면 안 사셨겠죠. 맞아요. 네, 다른 거는 다 만족스러우시겠죠.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고통을 초래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부부 문제가 왜 이 족 같은 안에 제가 이 앞부분에 이 동찰에 대해서 제가 그걸 했냐면 족 같은 안은 다 굉장한 인상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보세요. 피해자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는 자각할 수 없으면 바로 잡을 수 없죠. 예. 근데 부부들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걸려있는데 본인들도 모르는데 가해자가 모르면 이해가 되는데 피해자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아 멀리 갈 거 어딨어요. 저도 몰랐잖아요. 저는 하나님 소그룹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잖아요. 소그룹 이제 숫자도 못 꺼내. 하기만 해봐.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뭐지? 당신이 외도를 한 건 아니지만 당신의 그 행동으로 난 정서적으로 신뢰가 깨진 부분이 있고 내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앞자리로 지나가는데 당신이 카톡을 보다 페이지가 넘어가면 나는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카톡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전 서서 얘기해 멈춰서서 난 신뢰를 회복하고 싶은데 내가 카톡 잠깐 봐도 돼? 남편이 줘요. 봐. 그럼 봐요. 네,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줘서 보게 해줘서 고마워.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어떤 자매한테 톡이 왔을까? 우리 남편 생일이라고 톡이 왔을까? 둘이 톡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상상들을 하게 되죠. 소그룹을 몇 년씩 해보세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가족 같지 않겠어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그 경계가 있어요? 없죠. 또는 남자들은 그 경계에 굉장히 둔감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제가 같은 한 책을 읽으면서 싸웠다니까요. 책을 딱 들고 페이지를 접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말이죠. 자,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관계를 깰까봐. 근데 거짓말이 진짜 관계를 깨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여곡절 끝에도 이 관계를 유지해오면 그래도 정직하려고 애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통장도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직 친구가 저한테 늙어서 구애하지 말고 뒷돈을 만들어. 네가 모르는 소리 한다. 걔 언니가 6이에요. 우리 언니 6명 다 뒷돈이 있다. 나이 들면 뒷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뒷돈을 만들어야 된다. 난 뒷돈 필요 없어. 나는 적어도 남편이 뒷돈이 없는데 내가 뒷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건 정말 비겁한 일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천하고 천지를 모르는 소리 한다. 네가 나중에 날 70대에서 후회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뒷돈도 없고 앞돈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재정을 그냥 합치거든요. 왜? 재정이 숨겨지면 삶이 숨겨지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삶이 어떻게 일어나요? 재정을 발생시키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젊은 부부들 무섭더라고요. 각각 공동생활도 해요. 각각 모아요. 재정 오픈 안 하는 부부들도 있어요. 진짜 깔끔하게 갈라서 반반의 준비가 돼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제 이혼 변호사가 유튜브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재정을 합쳐야 되지 않아요? 라는 의문을 표시하는 게 5, 6년 전이었대요.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 잠들면 안 돼요. 네. 거짓말하면 안 되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시가 시작한 거지만 그 다음에 만성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MMPI라는 저희 센터에서 쓰는 이제 심리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의 사건 촉도, 반사회적 성격 촉도가 올라가는 사람은 만성적인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요. 네. 성격적인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굉장히 거짓말이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은 심리치료사의 도움 없이는 이게 정신과적으로도 안 된단 말이죠. 정신건달 물질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른 사람과 한 편이 되어 배우자가 되는 가기. 그쵸? 그래서 저희 센터에 오는 그 부부들 보면 남자들이 엄마 편을 드는 것 때문에 아내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전화가 안 통하는데 자기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든데 부부 상담을 받고 싶은데 오시라고 하니까 어떤 문제로 힘드시냐 하니까 자기 엄마가 남자분이 전화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내가 딸을 낳았을 때
딸을 낳았을 때 옛날 분들이 모르니까 농담으로 네가 딸 하나 더 낳으면 내 아들이 밖에서 나올 거라고 하셨대. 그게 농담이에요. 네. 그랬는데 우리 엄마는 글씨도 모르고 농담으로 하신 말을 가지고 우리 아내가 지금까지 물어 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어떠실 것 같아요? 웃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편안한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과거에는 어떻게 이 남편이 아내 그거 그런 것 때문에 시어머니 편드는 것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친정엄마가 편드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커플을 상담해 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는 그럴 것 같긴 해요. 왜 육아를 진정해서 도와주잖아요. 육아를 진정해서 도와주고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은데 기여하는 게 친정엄마의 분노래요. 연구에 의하면 어떤 분노? 나는 참고 살았지만 너는 참고 살지 마. 그러면 딸은 별로 안 참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보면 자기가 참았던 거에서 그걸 보니까 못 참겠는 거지. 너 그걸 보면서 살지 마. 그걸 보면서 산다고 너희 남편 안 변한다. 이렇게 하면서 대단히 기여하는 게 친정엄마의 조언이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존 같은 박사 우리나라 왔을 때 제가 그 들으러 왔을 때 마지막에 질문 받은 시간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부부 갈등이라는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부부 치료사로 한마디 하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같은 박사는 아마 유태인인가 봐요. 랍비 모자를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는 성경적 세미나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같은 스타일의 부부 치료 세미나인데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너희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나는 성경에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부모를 떠난다는 뜻이다. 그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그 문제가 생긴다. 이게 좋다는 것의 답이었거든요. 자, 이것도 그거예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편이 되는 거.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좋은 마음으로 그러시는 거야. 집안의 문화가 다 다르죠. 가치가 또 다르죠. 집안의 그 눈치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서 불편감이 있을 때,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결혼을 통해서 뭘 기대하셨나요? 결혼을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네,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저희 센터에 그 행정 보시는 분, 연세가 나이가 이제 50 정도 되시면 결혼 안 하셨어요. 근데 상담실에서 오래 근무하셨어요. 사람 참 괜찮은 분이거든요. 왜 결혼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상담실에서 너무 많은 걸 봐서. 상담실에서 너무 많은 걸 봐서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자기는 도저히 결혼 해볼까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못 모를 때 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 할 수 없을 때 열정적 사랑에 빠져있을 텐데 자, 여자들이 결혼을 통해서 기대하는 건 정서적 지지래요. 이모션을 서 그걸 위해서 그렇게 많은 백달식을 한다는 거죠. 남자들도 그렇대요. 그래서 외도하는 부부의 경우에 남편한테 질문하죠. 아내 그 외도했던 그 외도 대상자가 당신의 아내가 주지 않는 뭘 줬냐고 물어보거든요. 부부 상담할 때 인상 상담 할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잠자리에 황홀감이 아니에요. 인정과 칭찬과 그리고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상담센터 방문한 남편 중에 인정과 칭찬이 사랑의 언어가 아닌 남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정말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본능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다 해주는데 아내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면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받고 싶으면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또 아내도 좀 해주면 되는데 절대 안 해줘. 이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남편도 가만히 그림을 그려보면 집에서는 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아니 이불도 안 깨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 남편이 뭐가 예뻐서 칭찬하겠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불 깨라는 얘기는 안 해?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묵상 그룹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집사님 뭐 은혜 받았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했겠지. 나중에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인정과 칭찬이 부족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을 만드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누가 먼저 한 사람이 꿀꺽 삼키고 선행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선순환이 되겠어요. 서로 다 잘했고 서로 다 잘못했는데 누가 한 사람 먼저 앉아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배우자의 부재와 냉담함이죠. 자, 이런 거. 그래서 아내들이 가장 상처받는 장면 중에 하나는요. 출산했거나 임신했을 때 섭섭하다. 그 같은 한 용도로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출산했거나 임신했을 때 섭섭하게 하면 공소시효도 없어요. 살인범도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애 20살 넘어도 안 잊어버려요. 살인범 공소시효가 20년 아닐걸요. 네. 근데 어제 일처럼 생생하대요. 왜 생생하냐면 기억은 우리 변형계에 저장되는데 변형계는 시간 정보가 없대요. 그래서 시간 정보가 없이 딱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인출 단서가 딱 주어지면 툭 튀어버려요. 두더지처럼.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기가 져서 어쩌고 하는데 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서운하게 했던 말이 탁 생각나면서 싸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그 기억을 없애는 방법이라고요? 약화시키는 방법이라고요? 당신 진짜 힘들었겠다.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는 몰랐어. 나라도 그렇게 느꼈겠다. 이거 하면 기억나지만 정서적으로 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노딩되지 않기 때문에 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자기가 이펙트 때문에 남편이 거기 동의를 안 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아내가 거기 동의를 안 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배우자의 부재가 있는 남편들은 아플 때 잘못해주고 내가 아플 때 네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진짜 힘든 그 시간에 야 간호도 안 해주고 먹을 것도 안 해주고 돌봐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누구나 남자 여자 모두 다 취약했을 때 거절당했던 거 냉담했던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상처예요. 상담해보면. 그 다음에 성적인 무관심. 저희도 아이 낳고 오랫동안 섹스리스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남편한테 그것이 상처고 거절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상담사들한테 물어보면 내 남자들 다 뭐 때문에 이런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밥도 안 해주고 잠자리도 안 해줘요. 남자들에게요. 네. 아내들은 아이 키우는데 절대로 안 도와줘요. 그리고 집에 늦게 들어와요. 그리고 나하고 친밀감 없어요. 이런 얘기 가거든요. 성적인 무관심.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언어 그거 이제 하셨는데 그 체크하셨었는데 거기서 접촉 이제 신체적 접촉. 신체적 접촉은 자기가 자각하든 못하든 인간이라면 신체적 접촉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에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이번 시간에 동영상 볼 수 없겠네요. 다음 시간에 동영상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허깅 하세요. 허깅 하세요? 네, 하시죠. 하루에 몇 번이나 하세요? 오, 많이 하시네. 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아는 것보다 뽀뽀를 많이 해요. 네. 그렇게 안 하면 웃음을 맞아요. 잘하시는 거는 분위건조 분위건조하고 잘하시는 거예요. 지겹잖아요. 둘이 같이 일하세요? 둘이 같이 일하면 그거는 할 얘기가 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부부가 가장 힘든 관계가 뭐냐면 이중관계예요. 이중관계가 뭐예요? 직장 동료이자 부부. 그럼 일에서 갈등이 부부관계로 전이되는 모든 남편은 이 제가 다 해줘야 돼. 안 해도 이제 다른 거 안 해도 친구가 안 해도 일반적으로 하는 걸 해주질 안 해도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그렇게 해도 심리감이 유지되는 거죠. 저희도 스킨십을 꽤 의도적으로 하고 허그도 하고 하는데 저는 불안도 높고 저희 집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집이고 정서적으로 억압된 집이었기 때문에 정서는 몸이거든요. 정서가 뭐냐? 몸의 반응이에요. 그게 뭐 어디선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신 아니요. 정서는 몸의 반응이고 정서는 몸에 저장돼요. 그러니까 저는 경직돼 있었거든요. 몸이. 그래서 어머니 학교 갔는데 세상에 찬양을 부르면서 간사들이 앉는 거예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 앉으니까 그 찬양에 집중이 됐겠어요. 4절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어머니 학교를 안 갈까 고민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어머니 학교 4주인가 5주인가 계속했는데 그 5주를 지나면서 마지막 주에는 제가 어느 간사님한테 안겨서 울고 있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 욕구가 본능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관계를 잘 경작하기를 원하신다면 잠자리는 두 번째 치고라도 서로 따뜻하게 안는 거, 깊은 허그, 그거 하루에 적어도
2번, 3번 이렇게 그거 꼭 좀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앉기 시작하면서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저희 남편의 말이에요. 제 처음에 저를 허브했을 때 군에서 상관이 앉는데 몸을 내주는 그와 같아요.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이렇게 서서 거북이처럼 목을 내밀고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근데 제가 10년 동안 지하교를 섬겼는데 지하교는 항상 허브를 해요. 근데 처음 날 왔을 때 그 학생들을 허브했을 때 그 몸의 느낌하고 지하교 저희는 뭐 12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12주 차에 그 몸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 정서가 풀어지면서 몸이 완전히 풀어져요. 네, 진짜 그 정서는 몸에 가는 이런 말이에요. 허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게 별거겠어요. 호르몬의 반응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허브하고 가벼운 키스하고 손도 잡고 등도 두드리고 눈도 마주 보고 이렇게 컬티베이트 경작하셔야 돼요. 경작의 핵심이 뭐예요? 시기잖아요. 시기. 때를 놓치면 안 되죠. 땅이 굳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경작하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는 컬티베이트하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엎어도 5년을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초가 무서워하죠. 잡초가 뭔지 심은 게 뭔지 구분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7번째 무례함.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비난받아서 힘드시죠. 경멸할 수도 있잖아요. 경멸할 수도 있죠. 남편도 경멸하고 아내도 경멸할 수도 있고. 좀 나와 있죠. 차에 지나면 도대체 당신이 잘하는 게 뭐야? 이게 뭐 대표적인 경멸의 표현이죠. 예, 뭐. 그리고 험한 말, 언어, 그렇죠. 그래서 이 경멸은 정말 그 혹독한 표현이죠. 합리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란 당신 생각이 말도 안 된다고 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빨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말도 저를 어떻게 이겼겠어요. 네. 그러니까 입을 닫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남편이 정서적으로 안전한 사람이지만 며칠 전에 또 내담자가 있었는데 그 내담자의 모습을 제가 반영해주는 과정이 있었는데 참 진짜 신뢰감이 생겨서 참 당신 남편한테 당신이 참 만만치 않은 애였을 것 같다. 이 얘기 이제 하게 됐죠. 상담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자기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시간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참 이 남편한테 참 만만치 않은 애였겠다. 어떻게도 못하는 말은 부풀어지게 하지 하나도 그냥 안 넘어가지 만만치 않은 아내였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스치듯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자학에서 자기 잘못을 보게 되면 상대를 막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라는 거예요. 아, 이 인간이 나한테 이랬지, 저랬지. 이거 보면 여러분 오늘 이 강의 듣고 집에 가서 싸워요. 이 강의에서 프로세스 안 받고 싸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랬지, 그래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지, 남편도 힘들었겠네, 아내도 힘들었겠네. 이렇게 되면 측은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큰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불쌍히 여기면서 살게 되어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느냐. 존 다트만의 표현을 그렇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옳은 말이 필요 없는 것이 부부관계다. 옳은 말이 필요 없는 것. 그럼 무슨 말이 필요한가? 단지 그 사람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우리는 내 편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부부관계란 뭔가? 서로 돌보고 서로 의존할 수 있어서 이 지구상에서 정말 단단한 내 편이면 건강한 부부관계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지금 그 관계 안에 있는지, 그 관계가 지향적이라면 우리 부부는 어디쯤 와 있는지, 그럼 거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들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실천하려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뒤에 갔더니 그 권사님께서 아유 무슨 걱정이 있어서 이런 강의를 하나, 저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삶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 정말 잘 살아가는 부부들은 이 지식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걸 가서 배워. 야, 금요일에 데이트나 지금 들으러 거기 가? 정말 아이를 잘 키우는 엄마들은 야, 엄마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가서 배워야 돼? 아이 그냥 사랑해주면 크지. 이렇게 얘기해요. 저처럼 힘든 사람이 지식을 찾는 거예요. 왜?
양쪽이 다 일이 있는 경우에 집안일을 분담했을 때 그 분담한 집안일의 약속을 먼저 어기는 게 남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부부들 지금부터 상담해보면. 근데 남편은 아무리 아내는 말해도 안 되니까 그냥 놔두면 남편이 안 하는 게 당연해지고, 아내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말 한마디가 곱게 안 나가고, 그럼 남편은 아내는 집에 가서 화가 낸다. 사실이지. 근데 왜 화내는지는 모르고, 이렇게 되면서 관계가 10년쯤 되면서 꼬여가는 불공평함이 있죠. 그 다음에 이기심이 있죠. 이기심.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제가 화날 때 말하는 건,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잖아. 근데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하고 싶은 일만 해. 하기 싫은 것도 하기로 약속한 게 결혼이잖아. 그걸 허용하지 않았던 게 난 화가 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이기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약속 위반. 이것도 의도적인 거짓말만큼이나 사랑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죠. 자, 이 얘기를 왜 했다고? 우리는 누가 가해자도 피해자도 뭐가 우리 관계를 깨는지, 외도,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돈을 안 벌어오는 거, 폭력, 이런 게 아니면 찾아낼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내 행동이 들어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된다. 염두에 두고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한테 사과를 요청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우리는 진정으로 소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한테 오랫동안 반하 있었겠죠. 그랬었기 때문에 이 존 같은 박사한테 이걸 배운 게 2011년이었지만 제가 나중에 저를 보게 된 건 오랫동안 아이메시지로 존 같은만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 왜? 제가 저의 마음을 보니까 저는 남편하고 소통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남편한테 상처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전히 한동안 불안했어요. 네, 그 행동들에 대해서. 남편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쌓이기 전에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답인데 그거를 몰랐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번 주에 가셔서 이제 하셔야 될 작업이 뭐냐면요. 이 용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내 쪽에서 먼저 내가 이거는 아내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 남편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은 먼저 내 쪽에서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이 용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나도 돌아서서 이런 강의를 하거나 이런 강의 준비를 하거나 이런 책을 찾거나 그때 일이 생각나거나 교회를 가서 그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면 감정 또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감정까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결단이래요. 감정이 올라와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의지적으로 상대방을 풀어주겠다고 결정하는 게 용서예요. 용서의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내가 용서를 구할 것이면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이 사과를 하기를 원하시는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집집마다 도는 레파토리가 반드시 있어요. 반찬 투정처럼 저희 집은 교회 사역처럼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게 교회에서 이게 거론돼서 그런 게 반드시 있거든요. 그것들 하나를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작업을 여러분이 하셔야 뭐 다른 누가도 어떻게 알겠어요? 용서하고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고 여러분만 아시는데 친밀감이 달라요. 상대가 그거를 용서를 구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친밀감이 다르거든요. 연결됐다는 느낌이 다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6단계가 있죠. 잘못되었거나 상처 준 일을 인정하고 잘못하여 생긴 고통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려고. 정말 최고의 공감은 이건 것 같아요. 나였어도 그렇게 느꼈을 것 같다. 네. 안 그러면 정말 당신 힘들었겠다. 내가 생각해도 그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필요하다면 보상하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났을 때는 전 쇼핑을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 아닌데 왜 쇼핑을 하는지 알겠어요. 뭘 해서 상처 줄까 생각하는데 쇼핑밖에 할 게 없어요. 뭘 하겠어요. 카드가 확 날아가도록 하는 수가 있고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봤죠. 그렇게 해버릴까? 정말 손해죠. 네. 안 되죠. 그러니까 더 화나죠. 네. 근데 당신이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배우자에게 다짐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남편이 목장에서 나누고 그러고 와서 집에 와서 내가 그때는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게 맞아. 라고 34년 만에 처음입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낯설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그걸 깨달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그 마음은 왜 지금 주시나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고
그것도 참 이상한. 그래도 지금이라도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남편의 용서의 핵심은 진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정성을 느끼면 인간의 감정이 확 풀어져요. 그래서 상담실에서 너무나 많이 겪어요. 그럼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받았죠. 부모가 용서를 구하죠. 그걸 듣고 아이들을 상담해보면요. 자녀를 상담해보면 그 감정이 확 풀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이 풀어지게 느껴질 거예요. 이 감정의 치유력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치유력.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용서를 한번 구해보시고요. 사건이야 뭉뚱그려서 말고 어떤 사건, 내가 어떻게 하는 것. 네. 그 다음에 용서를 허락하는 단계가 있죠.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난 이렇게 힘들었고, 그리고 난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자, 복수하려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 전에 저 남편한테 언뜻 친밀감이 약화될 때마다 정말 상처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20년 동안 스무시 마음대로 했으니까 앞으로 20년 동안 내가 뭘 하는지 상관하시고, 산티아고를 가든 오로라를 보러 가든, 그 남편 오로라 추워서 못 보러 가거든요. 네, 오로라를 보러 가든 저 북유럽을 가든 어디를 가든 관여하지 마. 20년 동안 난 내 맘대로 할 권리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복수하고 이랬는데 그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그것들을 포기하고 함께 조율하고 함께 걸어가고, 결국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나 자신을 애도하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그 정서적 안정감이 결핍돼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 수동성과 정서적 편안함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보상이었고, 그거에 이렇게 너무 매료돼서 다른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했던 내 문제잖아요. 결국 거기까지 가게 돼요. 상담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나를 수용하고 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애도하는 시간, 그 자기를 애도하는 시간이 마지막 스텝이거든요.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우자에 대한 비난이나 적대가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그래서 제 남편한테 잘해줘. 또 잘해주니까 불쌍한 게 보이더라고요. 네. 잘 때 제일 불쌍하잖아요. 그거 아세요? 왜 눈을 감으면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다른 분들은? 눈 뜨고 있으면 얄미운데 자고 있으면 불쌍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또 남자들은 또 머리숱도 좀 빠지고, 한편으로 머리카락에 힘도 그렇게 빨리 없어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힘이 생기는 샴푸를 살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불쌍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쌍하면 끝이다 이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근데 마지막 문장은 뭔가? 화해는 뭐예요? 내가 용서하면 상대방이 다시는 그렇게 안 해서 두 관계가 좋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행동의 관계를 잘 정해야 되는데, 특히 이게 필요한 건 폭력. 폭력이 잘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폭력이 화해되기 쉽지 않죠. 안전한 경우에는 화해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자, 여러분이 여기서 강의를 들어서 시험 칠 것도 아니고, 이 금요일 밤에 강의를 9시 지금 강의되도록 들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라도 적용해서 삶이 변하기 위해서죠. 그쵸? 그렇다면 이 용서 작업 한번 해보세요. 용서 작업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힘들었겠다고 하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배우자의 인생에서 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이것도 안 배우고 결혼을 했잖아요. 안정기지. 이 안정기지는 존 볼비라고 하는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의 표현인데요. Secure Base. 그렇죠? 자, 안정기지는 이런 곳이래요. 전쟁이 났을 때 군사들이, 병사들이 다치고 힘들 때 돌아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쉬고 치료받고 다시 돌아오기 전에 힘을 충전하는 거예요. 자, 이 존 볼비는 대상관계 이론의 시초를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해요. 모든 인간에게는 안정기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안정기지가 있는 자만이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부모가 안정기지일 때 아이가 도전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발달심리학 실험들을 보면 부모하고 안정애착이 된 아이들이 애착공사했을 때, 안정애착이 된 아이들이, 여러분 애착공사 하셨죠?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안정애착이 된 아이들이 불안정애착된 아이들보다 엄마가 여기 있을 때 탐색하러 더 많이 가요. 이 안정기지의 심리적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를 떠나왔잖아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의 안정기지는 누가 돼야 하는가? 내 남편, 내 아내. 힘들 때 위로받고 과수연하고, 내가 고통을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위로받고, 상대도 또 그렇게 할 때 위로해주고, 서로 안정기지를 제공하는 게 결혼. 이걸 우리가 언제 배웠어야
전에 배웠어야 되지. 누가 이런 얘기해요. 대학교 때 교양 과목 할 때 이거 배웠어야 되는데 그때 했으면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시험만 치고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네. 이게 필요할 때 배우니까 지식이 들어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의존의 역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정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애정에 굶주리게 되고 충족되고 나면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역설이 패러독스잖아요. 더 효과적으로 의존할수록 더 독립적이고 거리낌 없는 사이가 되고 각자 일에 잘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왜 부부관계를 좋게 하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생산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아야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의존의 역설이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우리 서로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서로 안전해서 잘 의존할 수 있는. 의존만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나누는 프로이드는 우리 삶의 두 가지가 제가 딱 두 개라고 얘기했거든요. 일과 사랑. 두 가지 말고 뭐가 있겠어요? 사랑이라는 건 관계죠. 관계 안에서 두 가지 핵심은 뭔가? 자유와 친밀감. 저 관계 안에서 우리는 친밀감만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만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두 개의 균형이 필요해요. 여러분 남편하고 있지만 남편분들 출장 가면 보고 싶어서 울어요. 너무 자유롭고 좋아요. 부자죠. 부자죠. 옛날에 서정희 씨가 인터뷰하면서 서정희 씨가 출장 갔는데 울었다고 해서 전 제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서정희 씨 나중에도 커밍아웃 된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분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정상인지 모르니까 아마 다른 아내들은 남편이 보고 싶어서 울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출장 갈 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서 인터뷰할 때 남편이 본다고 제가 친구한테 전화해서 너도 울어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너무 편하거든요. 왜? 남편이 미워서? 보고 싶지 않아서? 아니요. 평소에 남편하고 함께 있을 때 제한됐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올 때쯤 되면 어때요? 보고 싶죠. 그리고 왔으면 좋겠죠. 집이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 좋죠. 다시 친밀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는 자유와 친밀감의 균형이 있을 때 그거는 관계거든요. 그게 안 되는 게 완전히 의존돼 버리거나 아예 따로 분리된 관계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역할은 그런데 자, 많은 경우에 애정욕구가 높은 사람은 자기의 애정욕구에 대해서 자책감을 느끼고 싶고 나만 붙으려고 하나? 그리고 상대방의 여자는 안전기지로서 자신의 역할을 반박하기 쉽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이 애정욕구는 남편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찬교회 때 점심 먹고 나면은 그 커피를 사러 옛날에 갈 때 이쪽은 스타벅스고 이쪽은 세븐일레븐인데 저는 세븐일레븐 커피가 가성비 최고의 커피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세븐일레븐 커피로 충분해요. 그럼 저는 난 세븐일레븐을 충분히 저희 남편 스타벅스 가야 되고 스타벅스 갔다 오라고. 그럼 저희 남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따라 스타벅스 갔다가 그 다음에 저를 따라서 세븐일레븐에 가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커피를 타고 와서 교회로에서 만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지. 서로 갔다가 따라오고 또 갔다가 따라와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 관계에서 애정욕구가 높은 사람이 항상 이거 내가 너무 의존하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죠. 네, 되어 있죠. 저희 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전기지가 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나는 과연 내 남편에게 안전한 사람인지. 안전한 사람 어떻게 안전한 사람 때리진 않잖아요. 정서적으로 안전한 사람. 그 다음에 내 남편은 나에게 내 남편은 나에게 안전한 사람이지. 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소통하고 싶고 그래야 그 다음에 소통 방법 스킬을 배우는 거지. 그게 하나도 안 됐는데 우리가 뭐 소통 방법을 연습하고 이런다고 해서 소통하고 싶겠어요. 정서적으로 안전하지 않아. 안 하고 싶죠. 그래서 이 동영상은 안 되니까 다음으로. 그럼 이거까지 다음 마칠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배우자의 안전기지가 될 수 있을까? 세 가지 행동이 있다. 뭐냐 하면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배우자의 자리를 지켜준다. 일에 지켜준다고 간섭하면 안 된다. 그리고 격려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 세심하게 보살펴주고 필요하면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상태를 확인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으면 위로한다. 그런데 간섭은 안 한다. 주도권과 통제력을 뺏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물어보면 답한다. 도움을 청하면 가르쳐준다. 도움을 안 청하는데 가르쳐주는 거 어때요? 통제죠. 싫어하죠. 너무 싫어하지. 상황에 개입하거나 너무 세세히 관리하려 하지 않는다. 제가 파타임
파트타임으로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강의도 하고 이러다가 지금 올리브에서 풀타임으로 6일 근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뭐 조언을 또 많이 했겠죠. 제가 어느 날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물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 내가 언제 당신 연구소 연구에 개입한 적이 있어? 나는 당신 연구소 연구의 가설이 뭔지 결과가 뭔지 연구비가 뭔지 평생 동안 말한 적이 없어. 내 상담에 대해서도 상담실 일에 대해서도 내가 물어보기 전에 얘기하지 말아줘. 난 그 권한을 당신한테 준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막 한 적이 있었거든. 너무 간섭을 심하게 해서. 자, 바탕이 사랑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배우자를 존경하라. 배우자의 지적인 목표나 개인적인 성장을 보시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랑이 뭔지 궁금하시죠? 진짜 궁금하잖아요. 저는 스카펫 박사의 정의를 가장 좋아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사람. 성장시키는 사람은 뭔가 각자가 성장하면서 욕구가 달라지는데 그 욕구가 충족되도록 이쪽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에게 연애를 할 때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에는 본 적도 없고 연애는 시작한다고 하고 이거 어떤 애인지 모르겠고 심리검사 풀세트로 하고 싶지만 그래도 네, 전 진짜 우리 아까 연애한다고 하면 심리검사 풀세트 진짜 해보고 싶거든요. 이거 해봐서 쫙 보면 얘가 어떻게 살지 다 알 텐데 이 세상 사람 다 해도 걔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꼭 누르고 기도하기로 한 게 뭐냐면 주님 그 관계가 서로를 성장시키지 않는다면 헤어지게 해주세요. 네. 서로를 성장시키는 사랑 안에 우리 아이가 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헤어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데 대입할 수도 없고 말해주면 듣고 안 그러면 못 보고 헤어졌더라고. 또다시 연애를 시작했어요. 헤어지고 이런 쪽이나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죠. 서로를 성장시키지 않는다면 헤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얘기해요. 네가 네 판단에 확신을 가져. 네가 너를 건강하게 기르려고 정말 많은 애를 썼고 그래서 네가 이런 건강함이 있다고만 생각해. 근데 감사한 것은 네가 건강한 만큼 건강한 배우자가 매력적으로 느끼지. 그러니까 네가 네 판단이나 네 느낌에 자기 확신을 가지고 연애해도 충분해. 이렇게 가끔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배우자의 안정기지가 되려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저희 집에 귀엽죠. 저희 집에 8살 된 포메인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띄워놨냐면 제가 강아지를 정말 좋아해요. 저는 정말 유리가 부러운 게 뭐냐면 부자라서가 아니라 유기견을 데려올 수 있는 그 넓은 마당. 저는 정말 강아지를 좋아하거든요. 큰 개부터 작은 개까지 다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니까 걔는 자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알아요. 저를 제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름이 레오거든요. 레오야 잘 있었어. 힘들었지. 혼자서 지겨웠지. 안 무서웠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바로 그거예요. 나한테도 레오처럼 해줘. 내가 레오한테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40년 동안 들은 적이 없는 콧소리로 말한대요. 40년 동안 들은 적이 없는 연애할 때부터 통틀어서 들은 적이 없는 콧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얘는 눈이 너무 예쁘게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애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를 어른을 타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반복적으로 듣고 어떻게 강아지를 질투할까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어떤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참 이런에 따른 사랑관계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한테 안정형의 사람, 안전한 사람이 되겠느냐 그 모델이 뭐냐 당신이 반려동물을 좋아하냐 그러면 그 반려동물한테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떤 잘못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왜? 기대가 없으니까 걔가 지능이 낮으니까 기대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지속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원하는 건 그건 거예요. 뭐겠어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존재를 사랑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줬더니 이제 기세등등했겠죠. 봐, 내가 한 말이 맞잖아. 근데 제가 그때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별 얘기를 다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 남편이 받고 싶었던 건 자기 존재에 대한 사랑이었구나. 레오한테 하듯이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끝이 없어요. 그죠? 깨달으면 정말 끝이 없어요. 그래서 33분인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그럼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오카다 다카시라고 일본의 정신과 의사가 참 모델로 정신과적인 질병을 20년간 치료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애착에 관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안정기지가 되는 방법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 사랑의 언어하고 성인 애착 유형검사 하신 결과들을 들고 있죠.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애착 유형에 따라 상대방을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반응을 하나요. 성인 애착 유형 연구이라면.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정말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형성한 애착의 유형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을 다르게 지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르게 반응하죠. 이걸 그 넣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를 나도 알고 그 본인도 알면 회복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걸 넣어뒀거든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이 뭐겠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관계가 깨지고 어떻게 얘기하면 관계가 친밀하고 더 깊은 연결감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죠. 그 소통을 배우려고 우리가 여기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구원. 오래된 원한, 오래된 서운함을 해결하지 않거든요. 그 아이메시지가 허공 중에 메아리예요. 아이메시지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비난하고 싶고 상처 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여러분 용서 작업으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사역 세팅이고 이러면 이제 지금 무슨 타임이에요? 불 끄고 기도하고 그리고 허그하고 그리고 용서 작업할 타임이지만 그건 목사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지만 저는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허그하세요. 이 말 하려고 했더니 우리 박사님께서 맞아요. 네, 우리 부부들 이렇게 계시는데 한번 오늘 강의 들으시고 생각하시면서 자유와 친밀하고 우리 부부의 친밀함을 이제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허그를 하겠잖아. 허그를. 모르는 사람에서 이렇게 앉으셔야죠.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아마 각자의 마음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마음에 안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내 남편 최고입니다. 내 아내 최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둘이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가정을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홀로 날아다니시며 그 기쁨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가 오늘 또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또 오늘 이상희 십자임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각 가정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갈망을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잘 간직하며 또 키워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 간의 자유와 친밀함으로 하나님 사랑의 안정기지가 될 수 있는 우리 가정들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이미 또 그렇게 빚어가시는 줄 감사드리며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바라보거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부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 교회로 하나님 나라 민족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